슬픔을 절대 억누르려 하지 말고 슬픔을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슬픔이 그만의 온전한 존재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손 들어보세요. 인사이드 아웃. 많이 보셨어요. 절반 정도.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은 파랗게 생긴 애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걔가 이름이 슬픔이에요. 슬픔. 근데 이 슬픔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 아이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슬픔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세계가. 그런데 기쁨이가 또 있어요. 기쁨이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감정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슬픔이를 기쁨이가 어떻게든 얘를 좀 달래주고 없애려고 해요. 사실은 쫓아내고 싶어 해요,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 슬픔이의 해결이라는 거는 쫓아내는 데서 생기는 게 결국 아니더라고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스포일러 해도 될까요? 될까요? 결국은 슬픔을 끌어안는 데서 옵니다. 네, 그 슬픔 자체를 있는 그대로의 총량으로 받아들일 때 이 아이가 온전하게 이제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좀 살다 보면 슬퍼질 때 있죠. 선생님들 지금은 좀 슬프십니까? 어떠세요? 안 슬프세요? 지금 기분은요? 뭐 그냥 평온한 상태. 네, 혹은 아직까지 기대감에 막 마음이 설레는 상태. 네, 강연이 좀 더 재밌을 타이밍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기대감에 설레는 상태이실 수 있어요. 슬프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다들 슬픈 경험을 하시게 되죠. 상실의 경험도 있고 뭔가 일의 성취에 있어서의 좌절도 있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올 때 그 슬픔 자체를 잠깐 머물러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감정에. 이 슬픔도 있는 그대로의 손님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끌어안지 않으면요, 계속 좀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실도 예를 들어 볼게요. 상실도 예를 들면 이 상실이라는 걸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애도의 기간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연인과 헤어지더라도 그래요. 네, 헤어지더라도 이별을 하고 나서의 일종의 그 애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충분히 잘 보내지 못할 경우, 말하자면 그 상실감 자체를 제대로 잘 끌어안지 못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올라옵니다.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이상한 반작용처럼 이런 반응이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어떤 애도, 그리고 그 감정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받는 상처와 마주하는 갈등, 그리고 관계에 대한 고민. 이거 보시는 순간 매일인데? 나의 일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일상에서 상처 많이 받으시죠? 네, 사람한테 주로 받으시죠. 책이 상처를 주든가요? 저는 주던데요. 이렇게 넘기다가 이렇게 종이 비어가지고. 네, 그런 적 없으세요? 새 책은 좀 이렇게 네. 책 모서리 발등에 찍고 막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책에 상처를 받긴 하나 그 물리적인 상처는 금방 아물고요. 사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오래 가죠. 들추면 다시 나오죠. 그 당시로 시간이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사실 뇌에서는 편도체 어디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나 우린 지금 뇌과학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면 일상에서 받는 상처와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항상 있으실 거예요. 항상 있으실 거고 사람 관계에서 고민은 끝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끝이 없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세요?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죠. 아니면은 내가 이 친구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매개자가 있어가지고 와서 좀 화해 좀 해주면 좋겠어요. 조정자가 와가지고. 아니면 상담사가 와가지고 두 사람들 앉아보세요. 4주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안 되거든요. 내 고민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고민도 같이 들어줘야 돼요. 무효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같이 들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찾을 수 있는 게 여기는 지금 문학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책 읽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학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은 문학은 수단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세계이자 예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 자체는 아름답지 않은 아픈 상처가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상처를 남한테 드러내면 나의 약점이 될 것 같잖아요. 뒷말이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는 이런 상처가 드러나도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책이 주는 효용이에요. 효과고 효용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서의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 말씀드린다고 봐주십시오. 그러면 문학과 카타르시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카타르시스는 선생님들 아시는 개념으로 이제 정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화라는 게 이열치열의 개념처럼 사실은 아픔과 어떤 특정한 감정,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드러냄으로써 그거를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프로이트가 심리 치료에서
많이 활용한 거기도 한데요. 신경증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죠. 제가 프로이드의 책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집에 있다 보니까 중학생 때 우연히 그 꿈의 해석을 펼쳐봤어요. 아우, 너무 어렵던데요. 네, 중학생이 꿈의 해석을, 정신치료를 하는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기는 했으나 그 당시엔 이해를 잘 못했고, 그 뒤에 공부하면서 30대, 40대 이때쯤에 다시 읽으면서 제가 조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이드가 말한 것이 뭐냐면, 최면이든 뭐든 이런 감정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드러내서 가시화함으로써, 아니면 우리 무의식에 있으면은 이 무서운 감정들이 점점 형체를 알 수 없게 커져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네,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직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혹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무의식 속에만 묻어두고 말을 하지 않으면요, 얘는 그 안에서 내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요. 네,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서 해보고, 그걸 무서운 걸 글로 써보시잖아요. 그럼 그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써보시라는 거고 말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드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도 보시면은, 문학은 기쁨, 슬픔, 우정, 사랑, 희망, 실망, 비꼼, 야유, 반어 등 여러 조건에 대한 카타르시스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감정을 느껴라고 제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주인공이 혹은 저자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답을 못 찾겠어라고 할 때 책을 보시면은 그 책 안에는 저자가 풀어놓은 해결책과, 그리고 우리가 반면 교사도 있어요. 이거 틀렸는데 싶으면은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예. 정면 교사도 있지만 반면 교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의 해결 과정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대리적인 경험을 하면서 어떤 성찰, 나의 통찰에 이를 수 있는 그 정화의 과정을 경험하신다는 거죠. 문학의 1차적인 기능이 보상에 있습니다. 보상. 네, 보상.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제 교육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심리학에서도 나오는데, 문학치료, 독서치료의 개념을 이제 심리치료요법으로 도입을 한 사람이에요. 아들러. 그 다음에 독서행위도 한번 보실게요. 원래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원시 제2의 형태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전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학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무의식을 건드리고 의식으로 끌어내는 어떤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